왜 틀린 걸 봐도 못 바꿀까? 답을 몰라서가 아니야. 많은 경우 마음이 먼저 잠겨버리기 때문이야. 오늘은 확증 편향, 자아방어, 집단 정체성이 어떻게 믿음을 굳히는지 7단계로 볼 거야. 그리고 끝에는 그 굳은 마음을 조금 풀어내는 법까지 같이 정리해 볼게. 우리는 믿음을 생각이라고 여겨. 그래서 바꾸면 된다고 말해. 그런데 실제로는 조금 달라. 믿음은 세계를 보는 렌즈에 가까워. 내가 누구인지, 누구 편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랑 붙어 있어. 그래서 반박을 들으면 생각만 흔들리는 게 아니야. 나 자체가 공격받는 느낌이 들어. 예를 들어 누군가 네가 오래 믿어온 말을 틀렸다고 해보자. 그 순간 머리는 증거를 보기 전에 먼저 긴장해. 표정이 굳고 말투가 빨라지고 속으로 변명 문장을 만들기 시작해. 이건 단순한 고집이 아니야. 뇌가 지금 안전이 흔들린다고 해석한 거야. 그래서 사실 확인보다 방어가 먼저 나와. 관계에서도 똑같아. 내가 믿고 싶은 사람은 계속 좋게 해석하고 이미 미운 사람은 작은 실수도 크게 받아들여. 믿음은 현실을 따라가기보다 현실을 편집하는 쪽으로 움직여. 그래서 오늘 핵심은 이거야. 사람은 틀린 증거를 못 봐서가 아니라 그 증거가 건드리는 감정 때문에 더 못 바꿀 때가 많아. 1단계는 선택적 주의야. 보고 싶은 것만 먼저 보여. 같은 기사도, 같은 대화도 내 믿음을 지지하는 문장만 눈에 들어와. 반대 근거는 스쳐 지나가. 사람은 늘 공정하게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관심의 손전등을 편하게 드는 쪽으로 움직여. 그래서 시작부터 자료가 이미 기울어져 있어. 2단계는 기억의 편집이야. 우리는 사실을 저장하지 않아. 해석된 장면을 저장해. 그래서 내 믿음에 맞는 일은 또렷하게 남고 맞지 않는 장면은 흐리게 사라져. 나중에 꺼내보면 기억 자체가 이미 한쪽으로 정리돼 있어. 그래서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해도 왜곡된 확신을 가질 수 있어. 그게 더 무서운 부분이야. 3단계는 해석의 왜곡이야. 같은 행동도 의미를 다르게 붙여. 내 편이 늦으면 바빴겠지. 싫은 사람이 늦으면 무례하다고 느껴. 이런 식으로 사실보다 의미가 먼저 굳어져. 그리고 그 의미는 다시 원래 믿음을 강화해. 이때부터는 증거가 새로 들어와도 믿음을 수정하기보다 기존 틀 안에 억지로 끼워 넣게 돼. 4단계는 자아방어야. 사람은 틀릴 수 있어. 문제는 틀렸다는 사실보다 내가 초라해질지 모른다는 감정이 더 크게 다가온다는 거야. 특히 똑똑해 보이고 싶었던 사람, 늘 맞아야 안심했던 사람일수록 더 그래. 그래서 반박을 들으면 내용보다 체면이 먼저 닫혀. 이때 믿음은 의견이 아니라 자존심의 벽이 돼. 5단계는 합리화야. 이미 방어가 올라오면 마음은 빠르게 이유를 만들어. 내가 틀린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편향됐다고 말해. 자료가 부족하다 하고 상황이 특수하다 하고 원래 맥락이 다르다고라네. 물론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닐 수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순서야. 검토 후 판단이 아니라 방어 후 설명이 되는 거야. 여기서 많은 갈등이 커져. 사람들은 논리 때문에 싸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수치심을 피하려고 더 세게 말할 때가 많아. 인정하는 순간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누군가 끝까지 우길 때 그 안에 무지가 아니라 두려움이 숨어 있을 수 있어. 이걸 알면 상대를 무조건 깎아내리기보다 구조를 조금 더 보게 돼. 6단계는 집단 정체성이야. 어떤 믿음은 개인 생각이 아니라 소속의 표시가 돼. 내가 어느 편인지, 어떤 세계관을 가진 사람인지 보여주는 배지가 되는 거지. 그러면
믿음을 바꾸는 일은 정보 수정이 아니야. 소속을 흔드는 일이 돼. 그래서 사람은 증거보다 관계를 먼저 지키려 해. 틀려도 외롭고 싶지 않으니까. 7단계는 감정적 동조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면 확신은 더 강해져. 서로 비슷한 말만 듣고 비슷한 분노를 나누고 비슷한 적을 설정해. 그러면 내 생각은 더 이상 나 혼자의 생각이 아니게 돼. 집단의 온도가 내 판단을 대신해. 이때 반대 증거는 틀린 정보가 아니라 우리를 위협하는 신호처럼 느껴져. 그래서 온라인 논쟁이 유독 거칠어지는 거야. 사실을 두고 싸우는 척하지만 안에서는 소속과 체면과 존재감이 같이 걸려 있어. 그 상태에선 맞는 말도 공격처럼 들려. 결국 믿음을 바꾸는 힘은 더 센 반박이 아니라 안전하게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공간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 마음이 다치면 논리는 잘 안 들어오거든. 믿음 고착은 연인 사이에서도 보여. 한번 의심이 생기면 이후의 행동을 계속 그 의심틀로 읽어. 연락이 늦으면 숨기는 게 있다고 느끼고 피곤하다는 말도 거리두기로 받아들여. 반대로 한번 이상화가 생기면 경고 신호를 봐도 무시해. 그러다 현실이 드러나면 배신감이 더 커져. 사실은 상대보다 내 해석이 먼저 굳어 있었던 거야. 직장에서는 더 조용하게 퍼져. 저 사람은 원래 무책임해. 나는 원래 발표를 못해. 우리 팀은 늘 안 풀려. 이런 믿음은 반복될수록 사실처럼 굳어져. 그러면 새로운 시도도 덜 하게 되고 작은 예외도 안 보이게 돼. 결국 믿음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결과를 만들고 그 결과가 다시 믿음을 증명하는 고리가 생겨. 멘탈이 지치는 이유도 여기 있어. 세상을 이해하려고 만든 믿음이 어느 순간 나를 가두는 규칙이 돼버리거든. 사람은 원래 이래. 나는 원래 안 돼. 관계는 결국 다 아파. 이런 문장은 나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동시에 회복의 문도 닫아. 그래서 믿음을 의심하는 일은 나를 부정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나를 다시 넓히는 시작이 될 수 있어. 첫째, 바로 결론 내리지 않아. 믿음이 흔들릴 때는 즉시 반박하지 말고 잠깐 멈춰. 지금 내가 지키려는 게 사실인지 자존심인지부터 구분해보는 거야. 질문은 간단해.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정을 10초만 허용하면 지금 보이는 장면이 달라질까? 이 한 질문이 굳은 생각 사이에 작은 틈을 만들어줘. 둘째, 반대 증거를 적으로 보지 않아. 나를 무너뜨리는 정보가 아니라 내 지도를 더 정확하게 고치는 정보로 보는 연습이 필요해. 틀렸다는 건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야. 오히려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뜻이야. 숲길을 잘못 들었다고 끝난 게 아니듯 방향을 고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회복력이야. 셋째, 소속보다 진실을 더 안전하게 느끼는 환경을 만들어야 해. 무조건 이겨야 하는 대화에선 누구도 잘 안 바뀌어. 대신 이해받는 자리, 질문할 수 있는 자리, 모른다고 말해도 덜 부끄러운 자리가 필요해. 사람은 논리로만 바뀌지 않아. 안전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다시 보거든. 믿음을 바꾸는 힘은 지적 우월감보다 정서적 여유에서 더 자라. 틀린 증거 앞에서도 믿음이 안 바뀌는 건 네가 이상해서가 아니야. 뇌가 너를 지키려는 방식이 굳어진 거야. 다음 영상에서는 왜 사람은 불편한 진실보다 익숙한 거짓을 더 편하게 느끼는지도 이어서 풀어볼게.